오늘 대면 강의를 못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 방송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요 도표가 뭐냐면 등기부에 공신력을 안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모티브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요게 좀 가정 애정사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외지간에 혹시 방송을 들으신다면 한 분 한 분 적절히 피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들으시면 조금 충격받으실 만한 사건이에요. 자, 요게 약 5년 전이에요. 16년 4월에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들. 남편과 부인이 살다가 제가 밑에다가 누구를 붙여드렸습니까? 내 편. 내 편이 누군지 아시겠죠? 자, 부인이 내 편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 편을 만들고 나니까 남의 편이 필요할까요? 선생님들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필요 없다 보니까 남의 편을 없애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좌우지간 부인과 내 편이 서로 협력해서 남편을 충격받지 마십시오. 독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독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독극물로 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그 소재, 독극물에 들어가는 소재,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액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여기 좀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액이라고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3년 전에 제주도 고의정의 생각나시나요? 예. 그 3년 전 제주도 고의정의가 정확히 하자면 5년 전에 요 사건을 사실 보고 범죄를 모방한 모방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 3년 전 제주도 고의정의는 지금 기억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5년 전 사건은 많이 잊혀진 모양이더라고요. 좌우지간 5년 전에 이런 남양주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부인이 천연덕스럽게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남편이 평소에 지병은 없었다. 하지만 담배를 과다하게 흡연을 하시는 바람에 니코틴 과다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사 처리를 한 거죠. 그래 놓고 참고로 이게 재혼 가정이다 보니까 슬하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 남편 앞으로 돼 있던 아파트 두 채, 당시에 한 10억 상당이 됐던 모양입니다. 실거래가가. 근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됐던 아파트 한 채, 한 4억짜리를 남편 사망하자 부인이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급하게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단락 지어지나 싶었는데 누가 남양주 경찰서 형사팀에서 요 사안이 뭔가 범죄가 일리된 것 같아. 이런 어떤 그 형사촉, 그 직업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부인을 취재해서 3가지 용의점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부인 혹시 흡연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형사님. 저 평생 흡연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흡연자입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왜요? 아내가 평소 사용하던 가택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컴퓨터, PC를 검색해보니까 얼마 전에 PC에 보니까 니코틴액을 100여만 원어치를 구입한 내용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흡연 안 한다 그랬는데 왜 니코틴액이 필요했을까? 그것도 100여만 원어치를. 두 번째, 부인 혹시 신내린 굿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형사님. 저 무속인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촉이 좋았을까? 감히. 왜? 정확히 이 사건이 16년 4월에 발생됐다 그랬죠, 선생님들? 정확히 사건 발생이 8개월 전 15년도 8월에 남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험 가입 8개월 만에 기적같이 남편은 사망했고
남편이 사망하게 되니까 당연 부인은 보험금을 수령하네요. 야, 이게 보험가입 8개월 만에 우연의 일치식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가지 용의점. 자, 세 번째. 남편 죽자 계좌를 압수수색해 보니까 바로 부인 계좌에서 내 편 계좌로 금 1억 상당이 송금된 내역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무슨 사이인데 돈을 1억씩이나 송금했을까? 이런 세 가지 용의점을 추리해서 부인을 압박하니까 부인이 자백을 합니다. 뭐라고? 흔히 요즘 전문 용어로 내연의 관계에서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해서 현재 이 부인과 내 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요 수사 4개월 남양주 경찰서에서 수사 4개월 만에 요거를 밝혀내니까 16년 8월에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자, 언론이 주야 낮이고 밤이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그렇죠?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걸 누가 접하게 되냐면 남편의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 조카가 이 방송을 시청하게 되고 시청하는 과정에서 야, 저게 남의 기간이라 4개월 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숙부, 작은아버지 이야기임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죽인 여자는 상속권이 없다. 이런 것도 알아내게 되고 그러면 돌아가신 숙부의 재산은 본인께 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여찌여찌 상담을 하다 보니 변호사가 우리가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하는데 최고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숙부 앞으로 되어 있던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부인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이전 등기가 한 내역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누구를 상대로 드라이브를 걸었냐면 현재 등기명의자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원래 부인은 상속권자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했으니 누구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우리의 의뢰인, 남편의 조카분이 상속권자니 이분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름하여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요 판결이 언제 나왔느냐? 선생님들 딱 만 3년 됐습니다. 이제. 지난 2018년 10월입니다. 유사 발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2018년 10월. 딱 만 3년 됐죠? 판결이 승소 판결이 났어요. 자, 제3자 남편의 조카분이 상속권자가 맞으니까 소유권 돌려주세요. 이게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황당하겠죠, 선생님들? 전 재산을 졸지에 뺏기게 생겼으니까. 아니,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돌려주라니요. 이런 황당한 판결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물었어요. 아니,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했으니 돌려주라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상속권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뭐 믿고 샀는데요? 그랬더니 부동산 등기부요.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부 공신력 주는 나라 아닙니다. 돌려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재판장님? 면회 가서 매매대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선생님들 지금 이 양반들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당시에는 사형까지도 예상되는 범죄였죠. 그런데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이거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어디? 국민신문고에 놓고 한 사건입니다. 현 정부의 국민신문고 어디 있나요? 바로 청와대 게시판, 홍보실에다 놓고 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 대통령님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인데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나요? 대체 이유가 뭐나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요 요건을 충족 못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없었습니다. 요 요건이라고 하면 바로 20만이 청원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20만이 그렇지 참여를 못해서
청와대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고요. 자, 그러면 청와대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등기부에 공신력을 안 드린 이유를 또 말씀 안 드리면 선생님들은 서운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 등기부의 공신력 왜 안 드리냐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현재 그 법원 산하에 있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을 우리가 등기관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이 등기관들에게 어떤 권한이 우선 부여가 안 됐냐면 우리 일상에서 사법경찰들이 갖는 수사권, 실사권이 그네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도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잘못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지에서 공신력을 못 드리고 있고요. 자, 요거 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죠. 두 번째 이유. 선생님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요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특조법, 시행 중인 특조법이 무슨 내용이라면 이름하여 조상 땅 찾기입니다. 자, 그냥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짜리 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 한시법의 정의는 뭐냐면 시간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 8월 4일까지만 적용되는 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 한시법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매매 혹은 증여,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했던 연유 때문에 본인 앞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 또는 그의 유족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 사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에 현재 보증위원들을 5분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요 4분, 그리고 한 분은 그 지역에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5분들의 보증위원을 지정해놨고,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유가족들이 혹은 본인이 주장을 하면 법원의 소송 없이 바로 그 보증위원들의 도장만으로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특조법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상 땅 찾기와 요 등기 공신력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바로 요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 조상 땅 찾기 운동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조상들이 땅을 무단으로 잃어버린 결과가, 그러니까 계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선생님들 아마 연역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시대로부터 약 한 60, 70년이 되겠네요. 70, 60년 전. 예. 60년 전, 60, 70. 1950년이니까 70년 됐네요. 자, 1950년 6월 25일. 남북전쟁. 6.25 사변이 발발했죠. 자, 선생님. 당시에 저도 그때는 세상 살지 않았지만 동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과거에 지금처럼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유년시를 지냈던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빈부격차가 과거에도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그 한 부락에 한 40호 50가구 정도 살 적에 이상하게 그 마을마다 다 지주노로 타신 분들이 있었어요. 마을에 무려 한 60, 70%는 한 사람 땅이었던 얘기예요. 그걸 한번 그 지주를 갑이라고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사시는 소시민들을 A, B, C, D 이렇게 한번 칭해 볼게요.
자, 그 갑 지주에게도 전쟁이 안 찾아올까요? 부자라고 뭐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으죠. 자, 북한군이 남하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 피난을 갈 수밖에 없죠. 그 피난길 가서 1년, 2년 휴전을 맞기까지 고생 하다가 딱 마을 사람들 다 돌아오는데 정작 피난길에 지주가, 이 지주 갑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휴전이 돼서 돌아와 보니 지주가 안 돌아오네? 자, 마을 사람들 수군 되겠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관청에서는 등기소도 다 불이 탔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네트워크가 되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을 땅이 누구 건지도 관청에서는 제대로 실태 파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농사 짓는 소작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뭐 넘겨준다는 표현이 소작인들이 자기 앞으로 어디야 등기를 해버린 거죠. 다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점유자니까. 자, 그렇게 해서 1950년도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고, 과거에는 남하 선호 사상이 심하니까 30년이 흘러가지고 큰아들에게, 차남에게 해서 상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가 돼서 다시 손자에게 상속이 됐어요. 요거 2010년도쯤에서 실화입니다. 갑에게도 손자가 있었어요. 자, 과거에 20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네요. 뭐라고? 아들아, 어느 군 어느면 어느 리에 가면 그 마을에 무려 60, 70%가 다 너네 할아버지 땅이었단다. 근데 너네 할아버지가 6.25 피난길에 행방불명 되시면서 돌아오지 못하셨고, 아버지도 당시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야, 돌아와서 할아버지 땅을 좀 찾자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 그 마을 사람들끼리 또 얼떨 뭉쳐가지고 할아버지 땅을 자기들 앞으로 다 등기했단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못 찾고 눈을 감는다. 우리 아들 댁에서 한번 찾아주길 바란다. 이런 유언을 한 20여 년 전에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한시도 아버님의 유언을 잊을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그래서 마침 2010년도인데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조상 땅을 찾아오던데 그래서 상담을 갔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찾아드리죠. 해서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고, 변호사가 사건을 착수해서 과거 갑이 지주가 살던 동네를 60년 만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 과거 6.25 전후에서 18살 먹었던 청년이 60년이 지나가니까 팔순 노인이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아버님을 상대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땅이 갑의 소유였다는 걸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한번 할아버님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죠. 예, 할아버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법정으로 모실 테니까 오늘 저한테 하신 말씀 똑같이 재판장 앞에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들, 이 상황이 철회가 되면 그 할아버님이 알겠습니다 하실까요? 아니죠.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왜? 그 증언 한 번으로 인해서 후대가 못 살아요. 그 마을에서. 그쵸?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고 만료하니까 변호사가 야, 이게 유일한 증인 이분인데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제 하늘이 덥습니다. 갑의 후손이 과거 할아버지가 80년, 90년 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대궐 같은 집이었겠어요. 주거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서 찾아가서 그 땅이라도 어떻게 건접을 요령으로 중장비를 들이대서 그 폐가가 된 과거 할아버지가 지었던 집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장비에 뭔가 떨컥하고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하고 딱 해보니까 요상스러운 항아리가 하나, 독이 조그만 게 나오게 되고 그 독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요상스러운 또 문서가, 괴기한 문서가 나오네. 그래서 요거를 의뢰인이 변호사 입회하에 쭉 판독을 해보니까 당시에 요게 집문서, 반문서, 논문서
기본이고, 요즘 우리 얘기하면 임대차, 그러니까 소작 장부책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게 당시의 소작 장부책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의 증거 자료로 재판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딱 보니까 당시에 이게 소작 장부책이 맞다. 자, 그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A, B, C, D의 지금 후손들, 등기 명의자들은 과거에 누구? 지주의 손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공신력 왜 안 드린지 눈치가 채워지셨나요? 자, 만약에 대한민국의 등기부에 공신력을 준 나라가 한다면 이 판결의 결과가 무색해집니다. 지금 A, B, C, D의 후손들, 손자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항변하겠죠. 아니 판사님,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어서 저희 것인데 왜 돌려주라는 말씀입니까? 못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항변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신력 왜 안 드리는지 아시겠죠? 역사의 아픔에 있습니다. 그 진실한 소유권자들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신력을 못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유념하실 사항이에요. 앞으로 거래계에서 부동산 등기부만큼 중요한 공적 장부가 없는데 저희는 무엇을 믿고 거래해야 되나요? 부동산 등기부가 일단 공신력이 없다는 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 대장과 진위 여부 일치하는지 혹은 건물을 매입한다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도 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액보다 터무니없는 가액으로 매물이 나왔다. 이건 일단 조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사의 의미는 뭐예요? 다리품을 파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나오게 된 경위가 뭔지 반드시 조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 민법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등기부의 공신력을 안 주다 보니까 이 거래가 불안전하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전을 해소하고자 민법에서는 제3자 여기서 이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규정. 그래서 이거를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라 합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민법에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를 범주가 상당히 좁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자로 해서는 이 착할 선자, 반대말로 악할 악자, 그래서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선의는 우리 일상에서의 착하다, 악하다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법학에서는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알려고 하지 않은 자 악이, 귀찮아서 못 알은 자 악이, 무지 몰라서 알지 못한 자 다 악의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선의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자, 물론 불가항력적인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일상에서 이런 표현에 맞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억울할 때 많이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이 야 길을 가는 사람 맞고 물어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뭐 이런 표현들 자주 쓰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길을 가는 사람 맞고 물어봤는데 내 말이 맞대. 봐 내 말 맞잖아 이렇게 표현 쓰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선생님들 상대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획일적인 답변이 나왔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허나 이 방송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100분이다 했을 때 한두 분이라도 나는 그 상황이면 의심해보고 조사해봤지 나 같으면 쉽게 안 당했네. 뭐 보이스피싱 연상하실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제3자는 악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 공신력을 안 주는 나라에서도 혹시 이게 소송으로 가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재판장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내가 선의가 돼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선의는 그 상황에서 완벽히 조사해야지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요 사안에서 왜 제3자가 선의자가 못 되고 악의자가 돼서 소유권을 빼앗기게 됐느냐, 그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문제가 됐던 거래가가 4억 정도 됐더래요. 4억.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내가 아파트의 지금 소유자야. 내가 사는 동네에서 4억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소유자란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관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 이 아파트를 좀 팔아줘요. 얼마에 가액을 제시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적어도 4억에 거래되니까 조금 다운해야지만 되겠죠. 그래도 많은 금액을 다운하지 못할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액이 4억이라고 하니까 3억 한 6, 7천? 그죠? 그래도 3, 4천만 원 손해보는 건데. 자, 그래도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서둘러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다운시켜야지만 되겠죠. 서둘러서 매각하려면. 근데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세상에 이칠 거예요. 그렇죠? 3억, 6천, 5천, 4천, 3천. 자, 그런데 요 남편을 죽인 부인의 입장.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이게 범죄가 발각될까 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금액이 오픈되진 않았어요. 제3자한테 3억 안짝에 매각했다고 해요. 3억 안짝에. 자, 그럼 이제 반대적으로 갈게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들이 제3자 입장이야. 누군가가 내가 사는 동네에 4억의 가격이 형성되는 아파트를 나한테 3억 안짝 2억 8천에 매각하겠대. 그것도 조건이 있어. 통상 거래는 매매 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서로 수수해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 지불까지 일정 텀을 갖게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대. 조건을 이렇게 내서 현금 2억 8천을 손에 쥐고 오늘 저를 만나십시다. 어디서? 등기소 앞에서. 그럼 바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재반 서류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등기소 앞에서 좋아. 아시는 분들 다 동원해가지고 2억 8천 마련해가지고 등기소로 뛰시겠습니까? 제가 견물생심 사회에서 그런 물질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뛰느냐 안 뛰느냐 이걸 여쭈는 게 아니라 뛰시는 마음이 편하기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왜 뒷꽁지가 땡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통상 내심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드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야, 세상에 공짜 없대는데 누가 나한테 4억짜리 2억 8천에 판대? 더더욱 세상 공짜 없대는데 야, 이거 뭐가 잘못되는 물건 아니야? 이 급하게 매각하려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선생님들? 안 든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 의심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를 했어야죠. 이거 당에 제가 재판장에는 없었지만 재판장이 제3자에게 나무를 했을 겁니다. 뭐라고? 아니 제3자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액으로 시장에서 누군가가 가액 제시하면 조사를 해보시죠. 그 제3자가 이렇게 항변했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판사님 요즘 말로 싸게 사면 장땡이죠. 제가 왜 조사해야 되는데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했나? 당신이 완벽히 조사했더라면 당신은 선의의 제3자로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당신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당신 조사 안 했다 그랬죠? 예,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제3자고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선생님들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거래계에서 항상 공신력이 없다는 전제를 항상 두고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만 선의의 제3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